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할머니의 장례식장에서 봤던 소름 끼치는 아줌마. 어느 날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할머니와 전혀 교류가 없었고, 할머니에 대한 것은 거의 모른 채로 자라왔지만, 그래도 마지막 가시는 길은 배웅해 드리자는 생각에 늦은 오후 할머니의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영정사진은 낯설었습니다. 일단 절을 올리고 국화꽃을 사진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와 낮은 말소리들, 그리고 분위기를 띄우려는 듯 애써 술기운을 빌려 주절주절 이야기를 떠드는 소리. 그런 것들에 저는 약간 정신이 없었고 또 동시에 오묘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할머니라고는 하지만 개인적인 친분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슬프다는 기분과는 조금 다른 것이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을까? 왜 모르고 지냈을까 하는 아쉬움이었을까요? 혹은 잘 알지도 못하는 할머니의 죽음에 조의를 표하는 것에 대한 무언가 복잡한 그런 심경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를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지요. 애초에 그런 이야기를 나눌 상대도 없었지만요. 저는 장례식장에 가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번 장례식이 딱 두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꽤 어렸을 적이어서 사실 저는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례를 고요히 채우는 옅은 향냄새, 그리고 상복을 입은 사람들, 약간 흐트러진 채 놓여져 있는 국화꽃들, 그런 것들을 보니 무언가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의 분명한 기억은 아니고 후에 나중에 부모님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토대로 그땐 이런 일이 있었지 하고 기억해낸 일입니다. 꽤 어렸을 적 일이기도 했죠. 아무튼 그때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누구의 장례식장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가족이나 친척은 아니었고 부모님의 친구분이나 직장 동료 혹은 그에 관련된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제가 어렸기 때문에 그냥 장례식장 한켠에 딸린 작은 구석방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장례식장에 오래 머무는 사람들이 잠깐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자는 용도로 쓰이는 방 같아 보였지만 실제로 그 방을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때문에 그 방은 그냥 외투를 놓거나 하는 용도로 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외동인데 부모님이 저를 딱히 맡겨놓을 곳도 없으시고 해서 장례식장에 그냥 데려오신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 제 또래의 아이들은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이리저리 신경 쓰시느라 제게 신경을 써주지 못하셨죠. 낯선 사람들밖에 없는 그곳에서 어머니는 제게 동화책 몇 권을 들려주시고는 그 작은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장례식장은 약간 쌀쌀했고 그 방은 왠지 모르게 따뜻했었거든요. 사람들의 외투만이 정신없이 늘어져 있는 그곳에서 저는 동화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사실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 장례식장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건 없었죠. 그다지 무섭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랜 시간 혼자 있어야 한다는 건 조금 무서웠을지도 모릅니다. 동화책을 다 읽고 나서 조금 심심해져 그냥 방 안을 멍하니 구경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어떤 아주머니의 얼굴이 살짝 보였습니다. 별다르게 기억나는 것은 없고 특징이라면 오히려 평범한 것이 특징이었다고 할까요.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흔한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아주 상냥하셨던 것 같아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문 사이로 살짝 내민 채 웃으며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뭐하고 있니? 저는 별 생각 없이 지금 채 읽고 있어요 하며 어머니가 주신 동화책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가 칭찬을 해주시고 또 웃으며 물으셨습니다. 배고프지 않아? 그 말을 듣고 보니 약간 배가 고프다는 생각도 들어서 그냥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아줌마랑 밖에 나가서 밥 먹자. 아까부터 계속 여기에 있었잖아. 아줌마랑 가자. 그 아주머니가 제가 여기에 계속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던 걸까요? 지금 생각하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그때는 역시 별 생각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꽤 낯을 가리는 성격이라 낯선 사람이 많은 곳에 나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저으며 나가지 않겠다고 하자 아주머니는 표정에 변화도 없는 채로 아줌마랑 가자라고 그 말만 계속 하셨습니다. 억양과 속도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채 마치 자동 재생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말이죠. 그때쯤 되자 저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제서야 아주머니에게 아줌마 누구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도 아줌마는 대답하지 않은 채 같은 말만 반복하셨지요. 뭔가 불안함을 느낀 저는 조금 있다 집에 갈 거예요 라고 거짓말을 했고 그럼에도 아줌마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져서 목소리가 조금 커진 채로 아줌마 누구냐고요? 라고 물어보았고 계속 그 답답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제 목소리를 들었는지 아버지께서 방 쪽으로 오시며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아줌마는 여전히 문 옆에 찰싹 달라붙어 얼굴만 살짝 내민 채로 서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문 앞에 서 계셨고 그러니 위치상으로는 바로 옆에 계셨던 겁니다. 아빠 옆에 아줌마가 있어. 그런데도 아버지는 자꾸 아무도 없다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하시니 정말 답답했죠. 바로 옆에서 계속 보고 있는데 아직도 계속 같이 가자고 말하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데 자꾸 누가 있다고 하니 아버지도 답답하셨겠죠. 결국에 아버지는 얘가 졸려서 헛것을 보나보다 하시며 이제 집에 갈 거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하고는 다시 다른 데로 가버렸습니다. 문은 활짝 열어둔 채로요. 그때까지도 그 아주머니는 계속 있었습니다. 나는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벌떡 일어나서 그 아줌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당시 문 너머로 얼굴을 반쯤 내밀고 계셨고 한 손으로 문을 잡은 채 빼꼼히 쳐다보는 자세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줌마를 가까이서 보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줌마를 지나쳐 문을 넘어가 버리자 아줌마의 뒷모습이 보였는데 정확히 얼굴 반쪽과 손 하나를 제외한 몸이 없었습니다. 공중에 얼굴 반과 손 하나가 문을 붙들고 둥둥 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벙쪄 있으니까 아줌마가 천천히 얼굴을 돌렸습니다. 여전히 얼굴 반쪽과 손 하나로 문을 붙든 채로 나를 보면서 똑같은 말을 하는 아줌마.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저는 소리를 질렀고 저기 이상한 아줌마의 얼굴이 떠 있다느니 몸이 없는 아줌마가 말을 건다느니 그런 말들을 횡설수설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꽤 오랫동안 방문을 열고 얼굴만 내밀고 이야기하는 걸 극도로 싫어했다고 하시네요. 어머니는 그 일 이후로 저를 장례식장에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어느 날 집안에서 나왔습니다. 어느 친척분이 제가 겪었던 일을 듣고는 조심스레 말씀하셨습니다. 그 장례식장에서 예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들었어. 어떤 아주머니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소문이 있었지. 아무도 그 아주머니를 본 사람이 없다고 해서 뭔가 이상한 일이라고들 했었지. 그 말을 듣고 저는 오싹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만난 그 아주머니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 아주머니가 누구였는지, 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제가 겪은 일이 더 이상하고 섬뜩한 사건의 일부였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장례식장에 가는 것을 피하게 되었고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을 겪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런 일은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경험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때때로 밤에 이상한 꿈을 꾸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이상한 집. 무섭고 섬뜩한 체험을 했던 제 실화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아마 1997년쯤 되겠네요. 저희 집 환경을 말하자면 일단 저는 외동아들이고 집이 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요리사로 일하고 계셨고 어머님은 회사원이셨습니다. 어느 날 좋은 집을 하나 구했다고 이사를 한다고 하셨고 저는 방 한 칸이었던 집에서 내 방을 갖게 되겠구나 싶어 엄청 좋아하던 게 생각이 나네요. 그 동네가 서울 신정동이었습니다. 얼마 뒤 저희 집은 이사를 했고 옆에는 조그마한 놀이터가 존재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지하 1층에 위치한 좀 어두컴컴한 집으로 들어갔고요. 처음에 들어갔을 땐 집이 넓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집도 좀 크고 식탁도 생기게 되고 제 방도 생기고 무엇보다 화장실 세면대가 생기게 되어서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전에 살던 집은 세면대가 없었고 쭈그리고 씻어야 되었기에 그게 좀 싫었던 게 얼핏 기억이 나네요. 며칠 동안은 엄청나게 행복했습니다. 집이 크긴 했지만 주위 친구들을 사귀고 집으로 초대해서 실컷 놀고도 싶고 제 방에 있던 아빠가 새로 사주신 책상과 침대 등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마냥 즐거운 생각만 갖고 있다가 갑자기 수두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수두가 전염병이라고 하더군요. 걱정할 정도는 아니기에 부모님이 별거 아니라고 하면서 저를 위로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일주일 정도 학교에 못 갈 것 같다고 연락해두고 저 혼자 집안에서 생활해야 했죠. 문제는 그 수두가 걸린 다음 날입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는데 며칠도 못 가서 원인 불명으로 강아지가 죽었습니다. 병원에서도 갑작스런 쇼크로 심장이 멈춘 것 같다고 말하고 저는 몇 년간 같이 살았던 강아지라 너무 슬퍼 펑펑 울었습니다. 그 뒤로 아버지가 시장에서 강아지 대신 토끼를 사오셨지만 하루도 못 있고 죽어버리고 해서 동물은 안 키우게 되었죠. 집에 혼자 있을 때 이상하게 집안에 맨발로 돌아다니다 보면 찌그덕하는 소리 같은 거 있죠. 그런 비슷한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났고 뒤를 계속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기분도 좀 이상해서 불이란 불은 다 켜고 있었고 그때부터 제 방이 좀 음산해 보여서 방문을 닫고 큰 방에서 생활했습니다. 한 번은 또 혼자 큰 방에서 게임기를 하고 있었죠. 어머니가 학교를 못 가니 공부하라고 산수책을 사주셨는데 그걸 푸는 걸 깜빡해서 제 방에 잠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깜짝 놀라서 집을 바로 뛰쳐나왔습니다. 심장 소리가 귀까지 전달되는 것만 같았고 밖에 나오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처음에 방문을 열었을 때 왼쪽에 장롱이 있었고 그 손잡이 부분에 항상 옷이 하나 걸려 있었는데 제가 열고 들어가니 어떤 머리가 짧고 약간 젊어 보이는 남자가 벽을 주시한 채 대롱대롱 걸려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기절초풍하며 뛰쳐나왔고 울기 시작하자 이웃집으로 보이던 아주머니가 왜 그러고 있냐고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일단 집을 조금 보시더니 반응이 없자 아들뻘로 되시는 분을 부르시더니 한번 방문 열어보라고 하셨고 방문을 열어보니 아무것도 없자 그냥 헛것을 본 거라고 넘어간 그런 일도 있었죠. 저는 그 뒤로 집안에 혼자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일 끝날 때까지 밖에 혼자 있다가 놀이터에서 기다리다가 어머니가 오시면 밥 먹었다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죠. 또 한 번은 제가 어머니 무릎 베개를 하고 어머니가 수두약을 발라주실 때 잠깐 잠이 들었는데 난생 처음으로 가위를 눌렸습니다. 옆으로 베고 누웠는데 눈만 떠졌고 정면에 방문으로 이어지는 거실이 하나 있었죠. 그 위로 열고 닫는 수납 공간에 큰 거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 방 쪽에 반사가 되었는데 어떤 한 남자가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미소보다는 좀 더 크게 웃고 있었고 말하는 것처럼 표정 변화는 없었는데 제 귀로 나봤지? 말해봐.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하는 겁니다. 전 그냥 듣고 있는 채 가만히 있었고 기절했는지 그 뒤로 제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부모님한테 이상하다고 빨리 이사 가자고 엄청 떼를 썼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좀 이상한 걸 목격했다고 화장실에서 어떤 사람의 형체를 봤다고 했습니다. 이사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바로 다른 곳으로 이사 갔습니다. 물론 또 이사 간 곳은 방독한이지만 허름한 곳으로 갔고요. 거짓말 안 하고 저도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사 갔던 집은 정말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정말 집값이 이상한 만큼 싸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큰 집을 엄청 싸게 팔길래 이사를 갔죠. 그런데 거기서 이상한 경험을 했죠. 잘 살고 있던 강아지가 죽고 집안에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달도 생활 안 하고 바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죠. 세 번째 이야기, 귀신은 짐승의 모습으로도 보인다. 할머니는 작년 9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전까지 저희 집에서 같이 사셨는데요. 3년 전까진 혼자서 잘 다니시다가 1년 후 넘어지셔서 뼈를 다치셨는데 그 후로 걷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어머니와 아버지도 무척 신경이 쓰였죠. 할머니는 연세에 비해 정신이 멀쩡하셔서 기억력이 좋으십니다. 또 돈을 엄청 좋아하십니다. 명절 때가 되면 항상 용돈 타령을 하시니깐요.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방에서 누군가랑 이야기를 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방엔 전화가 없어 전화하고 있을 거란 생각은 들지 않았는데요. 문을 살짝 열어보니 혼자서 말씀하시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니 누구랑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물었죠. 그러자 밥 좀 빨리 줘라. 라면서 할머니는 갑자기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치매는 증상이 보이는데 갑자기 오는 경우는 드물다고 들었습니다.
연세가 되셔서 치매가 오셨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또 멀쩡하신 겁니다. 하지만 다시 이상해지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점점 심해졌습니다. 새벽에 소리를 지르며 밖에 나가야 한다고 하시고 어느 날은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들어온다고 밤새 잠을 못 자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께서 방에 짐승들이 가득하다고 무서워하시는 겁니다. 짐승들이 울부짖고 으르렁거린다고 겁에 질리셨죠. 그 모습을 본 어머니도 할머니가 오래 못 사실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전 치매 때문에 환각이나 방에 켜져 있는 TV 때문에 놀라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정확히 한 달 후에 할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동안 말씀하신 환각들이 정말 마지막 풍경이었을까요? 궁금해서 여기저기 물어보고 검색을 해보니 귀신이나 망령은 사람의 모습일 때도 있지만 짐승의 모습을 나타내고 거짓말을 잘한다고 합니다. 그 순간 정말 사람은 마지막이 되면 그 끝을 알겠다 싶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뭔가 싸늘한 기분은 지울 수 없더군요. 네 번째 이야기, 할머니와 토지신. 나는 어렸을 적 전남 강진에 있는 외할머니 댁에 자주 놀러가곤 하였다. 5살 때였나. 마을 어귀에 있는 천하대장군과 천하여장군 장승 밑에 어떤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는 걸 자주 보았다. 나는 당연히 마을 어르신이라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면서 지나다녔다. 어느 날 할머니와 같이 마을 어귀에 들어서는데 매일같이 보이던 그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으셨다. 그때쯤 마을에는 한참 도로를 넓게 확장하는 등 마을 정비가 한창이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오래된 집과 선앙당 등을 마을 어른들이 회의 끝에 철거하던 중이었다.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길래 나는 무심코 할머니에게 아무 생각 없이 물어보았다. 할머니, 여기 매일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가 오늘은 안 보여. 아무 생각 없이 물었던 건데 의외로 할머니께서는 깜짝 놀라면서 정말 보였냐고 물어보셨다. 보였다고 하니 웬일인지 할머니는 아무 말이 없으셨다가 한참 만에 대답하셨다. 너의 눈에 보였다니. 난 정말 몰랐구나. 그 할아버지는 토지신이었는데 마을을 발전시킨다고 선앙당도 없애고 장승도 없앤다고 하니까 토지신이 떠나버린 모양이구나. 그 일이 있은 후에야 할머니는 내가 신기가 있다는 걸 알아차리셨다. 5번째 이야기, 가정파탕. 내가 의경으로 서울 쪽에서 근무할 때였었는데 10년 조금 지난 이야기야. 그때 어딘지는 말 못하겠지만 서울 변방 쪽이라 그런지 생계형 범죄, 폭행 등이 많이 일어난 곳으로 몇 번 신고 전화를 받고 나도 따라간 적이 몇 번 있었어. 근데 그게 그냥 범죄가 아니라 구슬프면서 소름 끼치는 범죄가 있었거든. 비 오는 날이었지. 정말 서울에 폭우가 내려서 잠수대교도 물에 잠겼었거든. 근데 한 새벽 1시쯤인가 출동을 하는데 왠지 다들 긴장한 모습이었지. 거기다가 꽤 대규모 출동이었어. 거의 5대가량 출동했으니 단독 범행치고는 꽤 규모가 큰 편이었지. 난 차 안에서 물어봤지. 어떤 거길래 이렇게 긴장하냐고 말이지. 맨 처음엔 이웃이 너무 시끄러워서 신고를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집안이 쑥대밭이 된 거였지. 순찰을 돌던 경찰차가 주의만 주려고 집안을 두들겼고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켜져 있던 불이 꺼지는 걸 본 경찰이 다시 벨을 눌렀지만 결국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다시 조용해진 것 같다고 철수하려 하는데 갑자기 창문이 깨지는 거야. 창문이 깨지는데 유리에 박혀있는 빨간색 혈흔이 보였지. 심각한 상황을 직감해서 바로 창문을 부셔서 들어갔는데 남편은 겁에 질린 채 벌벌 떨면서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거야.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지. 혼자서 자해를 했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나? 그러더니 갑자기 방문이 열렸어. 근데 한 미친 여자가 칼을 들고선 남편에게 달려들더니 칼을 마구 휘두른 거지. 방 안은 남자아이가 크레파스로 마구 색을 칠한 듯 빨갛게 눈이 아른거릴 정도로 출렁거리는 피가 범벅이 되었지. 경찰들은 2인 1조가 기본이라서 한 명은 칼을 뺏으려고 둘이 몸싸움을 하고 있었고 한 명은 지원 요청을 다급히 했지. 그래서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고 대규모 출동을 했는데 이미 그 집 주변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고. 일단 우린 다 방검복을 착용한 채 3단봉과 전기총을 구비한 상태로 조심스럽게 창문을 통해 들어갔는데 너무 조용한 거야. 정말 죽을 것 같았어.
내 심장이 정말 그토록 빨리 뛴 건 처음이야. 아마 나랑 같이 왔던 모든 경찰들도 나랑 같은 생각이었을 거야. 크지도 않은 집이었는데 그 조그만 방문을 나가기가 너무 무서운 거야. 이미 이 바닥은 피범벅에 이 방문을 열면 위에서 칼을 들고 목에 꽂아버릴 것만 같았거든. 결국 가스총을 든 선임이 먼저 방문을 열었고 어디선가 들리는 동료의 신음소리,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는 그 신음소리에 온몸의 세포들이 서는 것 같았어. 근데 소파 위에는 내장이 훤히 드러난 채 세상과 이별한 남편이 있었고 그 옆에 소파엔 정신이 나간 듯 피가 잔뜩 묻어있는 동료 둘이서 기댄 채 앉아있더라. 그래서 우린 바로 앰뷸런스에 후송을 요청했고 우린 이 조그만 집에서 알지도 못하는 여자와 한판을 벌여야 했지. 거의 10명 가까운 성인 남자들이 여자 한 명 때문에 눈물 흘릴 만큼 무서운 그 느낌을 아직도 잊지 못하겠어. 내 옆에 동료가 있는데도 소름이 끼치는 데다가 저 작은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흥건한 피 때문에 코에는 비릿한 피비린내 밖에 나질 않았고 훈련받았던 제압 방법은 기억조차 나지 않았어. 그러다가 어디서 갑자기 부스스 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우린 각자 들고 있는 제압 무기를 꽉 쥐고 안방으로 향했지. 안방 안에서 어떤 미친 여자가 칼을 들고 눈은 까뒤집은 채 칼을 우리를 향해 들고 있는 거야. 칼 내려놔. 가스총을 들고 있는 선임이 소리쳤지. 가스총 같은 건 굉장히 위험한 제압 무기 중 하나라서 정말 본인이 위험하다고 생각될 때 아니면 쏘질 못하거든. 근데 정말 나는 그 선임한테 쏘라고 소리치고 싶었어. 분명 그녀가 우리 향해 칼을 휘두른 건 아닌데 이미 우린 분위기에 휘둘려 거의 넋이 반쯤 나갔거든. 사람 내장을 봤는데도 소리치지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는 이딴 분위기에 쏘질 못하니 나는 침만 삼켜가면서 삼단봉을 쥐었지. 그런데 그 여자가 갑자기 달려오더라고. 우리는 소리를 지르면서 뒷걸음질 쳤고 가스건이 그녀의 허벅지에 맞고 피를 흘리면서 쓰러졌어. 그리곤 앰뷸런스에 실려서 그녀는 갔는데 이미 그때 투입된 사람들은 나를 포함해서 다 제정신을 잃어갔어. 그렇게 해서 결국 상태가 가장 심각한 나만 병원에 이송되었고 다른 나머지 사람들은 다시 현장 복귀하고 근무를 하러 갔지. 나는 병원 응급실에 멍하니 있었어. 아마 내 느낌상 옆에 커튼을 친 사람이 아마 그 여자가 아닐까 하는 느낌이 왔지. 나는 그녀에게 쏠린 관심과 의사들을 뒤로 한 채 그녀가 하는 말을 들으려 노력했지. 대체 어떤 사연이길래 이딴 미친 짓을 한 건지 미치도록 궁금한 거야. 커튼 사이로 비집고 나오는 간호사 2명이 인계를 가지러 가는지 서로서로 눈치만 보며 한숨만 푹푹 쉬면서 가더군. 그 새끼가 내 딸을 죽였다고. 그 새끼라 함은 내장이 뒤집어진 채 죽은 남편을 말하는 건가. 그 새끼, 우리 새끼랑 눈 맞아서 싫다고 하니깐 내 새끼를 남편이 아닌가? 아니면 근친 범죄인가? 상황 파악이 되질 않는 거야. 그래도 알 수 있는 건 남편이든 아니든 본인 자식이 거부했는데도 계속 교제를 요구한 사람이 딸을 죽였다는 것은 알 수 있었지. 그렇게 해서 결국 그것만 듣고 나는 인계를 맞고 그대로 잠에 들었어. 그리고 다시 현장 복귀를 했을 때 물어보았지. 혹시 그때 그 사건 근처에 여자 살인 사건이 있었냐고 말이지. 커피를 한 모금 들이키시더니 있긴 있었는데 질이 너무 나쁜 살해 사건이라고 하시더라고. 어떤 사건인데요? 라고 다시 되묻자 알바하던 여자랑 사귀자고 그 늙은 노인네가 강요를 하고선 여자가 싫다고 하니까 계속 쫓아다니다가 결국 강간살해를 한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라. 그러면 내가 그때 그 사건이 어머니만 연관이 돼 있다는 건데 남편분은 어디 계신 거예요? 라고 하자 남편은 일찍 사고로 돌아가셔서 집안에 수입이 없다 보니 애지중지 본인 먹을 거 안 먹고 본인 입을 거 안 입으면서 키운 딸인데 강간도 끔찍한데 살해까지 당했으니 얼마나 그렇겠냐고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정말 내가 이 짓 하면서 느낀 건 내 딸은 절대 세상 밖으로 보낼 수가 없을 것 같다면서 한숨을 쉬시더라고. 결국 남자 하나가 한 집안을 없애버린 거나 마찬가지지. 순간의 쾌락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다는 건 정말 이기적인 발상인 것 같아. 아직도 서울에 폭우가 내리는 날이면 그 피비린내가 생각나서 가끔씩 그때 그 상황이 생각난다. 6번째 이야기, 과외 선생님의 이야기. 작년까지 저를 가르쳐 주셨던 과외 선생님이 겪은 이야기입니다.
이 일을 겪으셨을 때 선생님은 15살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선생님은 가족들과 함께 시골의 고모댁에 놀러 갔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해가 지도록 하루 종일 근처의 강가에서 노셨고 그 탓에 피곤해서 잠자리에 들자마자 바로 잠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벽이 되자 갑자기 심한 복통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일어나 화장실에 가려고 했죠. 고모댁의 화장실은 여느 시골집과 마찬가지로 집안이 아니라 밖에 있었습니다. 밖은 무척 어두운 데다 빛이라곤 옆에 작은 전등뿐이었던 터라 선생님은 살짝 무서웠다고 합니다. 다행히 마침 밖에는 고모가 기르시던 개 한 마리가 깨어 있었습니다. 개는 선생님을 보고 무척 반가워했고 선생님은 화장실에 가는 것도 잊고 잠시 개와 놀아주다 화장실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장실 문을 닫고 변기에 앉으려고 하자마자 누군가가 문을 쾅쾅 두드리는 것입니다. 화장실에 들어오고 나서 5초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당황한 선생님은 어찌할 줄 모르고 가만히 서 있었는데 바깥에서는 계속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덜덜 떨면서 사람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밖이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그냥 간 건가? 라고 생각한 순간 갑자기 개가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고 이어서 손 같은 것이 문틈으로 쓱 하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마치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는 노동자의 손처럼 매우 거친 느낌의 손이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얼음처럼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그 손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분쯤 지나자 손은 들어왔던 건 마냥 쓱 하고 사라졌습니다. 선생님은 손이 사라지는 것을 보자마자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손이 사라진 지 3초도 걸리지 않았는데 바깥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금방 전까지 미친 듯 찢어대던 게 역시 문을 여는 순간 갑자기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선생님은 볼일을 마치고 다시 잠자리에 드셨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고모부와 아버지에게 새벽에 화장실에 가셨냐고 여쭤봤지만 두 분 모두 아니라고 대답할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은 고모가 문득 생각이 났다며 말씀하신 것이 있었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집 근처에서 누가 살해당한 사건이 났는데 그 죽은 사람 손을 아직도 못 찾았댄다.